오늘 이 자리에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융합뉴스부의 김지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김지수 기자께 여쭤볼게요. 지금 네. 현황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 지금 오늘까지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네 번째 퇴원 예정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제 전파 속도나 이런 것들이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이런 분위기는 일단 아닌 것 같네요.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네, 이제 대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네. 판단인데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자 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누적 환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예. 사망자는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전보다 확진자는 3천여 명, 사망자는 90여 명 늘었습니다. 그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좀 주목할 부분은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예.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두고서 그 안정세를 나타냈다. 또 신종 코로나 통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 증가세 정체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며 아직 검사해야 할 의심 환자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신종 코로나 진원지인 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달 말에 정점을 찍고 좀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추위와 건조한 데 많이 활동을 하게 네. 되는데 기온이 올라가는 2월 말이 되면 한풀 꺾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지수 기자가 중국까지 다 포괄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재 전파 상황, 속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내 환자 같은 경우도 어제 27번째 환자, 그러니까 25번째 확진자의 가족들이죠. 2차 감염자를 통해서 이분들 외에는 추가로 오늘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조금 안심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이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래도 걱정이 조금은 덜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심할 수도 없고 또 너무 걱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광둥성을 방문하시고 이제 귀국하셨던 분들도 역시 이제 안심하실 수는 없겠고 네. 이제 광둥성 인구가 1억 1천만 명이 넘고요. 중국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확진자가 역시 1,000명이 넘는데 후베이성 다음으로 이제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광둥성에서 이제 오신 분들도 역시 증상이 없으신지 잘 관찰하시면서 14일간 잘 관찰하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네. 잘 착용하시고 또 불필요한 접촉이나 외출은 조금 자제하시면서 또 의심되실 때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적절한 검사를 초기에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베이성 지역만 방문 금지 그리고 입국 금지 조치 취하고 있는데 지금 광둥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을 뭔가 순차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1월 21일부터 쭉 집계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광둥성, 그러니까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 감염자가 입국돼서 확진된 사례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싱가포르, 태국, 일본 이런 지역에서의 감염돼서 입국하신 분들은 있었지만은 이제 중국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 이제 입국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길 것인가라는 의문하고 예. 또 지금까지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들어오셨던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 오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검사를 안 해서 발견이 안 된 분들이 혹시 지역사회에 있을까? 이걸 한번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미 지역사회에 있다면 이제 실제 폐렴 환자 원인 미상의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보고되면서 검사했더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다라는 사례가 그 보고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분 27분 중에서 이제 폐렴이 이제 2분 정도 나오셨는데 그 정도 비율이라면 이미 좀 바이러스성 폐렴이 좀 많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오신 중국 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감염이 아직은
밝혀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입국을 뭐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중국 이외에 다른 뭐 베트남이나 태국까지 또 입국 제한해야 되는가 네. 라고 생각했을 때 좀 너무 과한 조치일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100% 이렇게 완전 차단은 어렵겠지만 또 조금 그 적절한 효과와 또 적절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후베이성 쪽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광둥성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산둥성에서도 우리 한국인 3명이 네. 감염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3명은 지금 우리 27명의 확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중국에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 워낙 많은 한국인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물론 외교부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다, 그리고 상태도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워낙 많은 한국인들이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대충 그 통계를 보니까 뭐 네. 중국 교민이 한 250만 명이고 네. 또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좀 챙겨야 될 사람들은 이제 35만 명인데요. 예. 사실 이게 후베이성이 워낙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네. 그 후베이성 말고도 그 광둥성, 산둥성, 또 한시성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이 빈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중국 상황이 심각한 데다가 네. 교민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 교민에게서 그런 감염이 발생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예측을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중국 전역에 걸쳐서 지금 네.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관건은 그거죠.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또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스크리닝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입국 조치를 그 강화한다는 거를 뭐 총리도 네. 예, 밝혔고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는 후베이성을 통한 입국만 네. 금지가 되는 상황인데 지역을 확대하느냐의 여부의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거기에 대한 결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도 그걸 네.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는 또 일관적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준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좀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효과성과 이제 적절한 수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했을 때 부작용이 어떨 것인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보다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좀 굶어 죽을 일이 더 많겠다라든가 아니면 또 지나친 어떤 그러한 제한 조치는 또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데이터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적절한 자료가 좀 제시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한국인 일가족 3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나는 한국에서 와서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원하게 된다면은 국내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우선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그분들이 중국을 출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검역법에 따라야 될 텐데요. 예. 이번에 우한 교민 이송하실 때도 이제 한 분이 중국 검역법에 따라서 출국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검역법에서 출국이 가능하신지,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꼭 출국이 필요하다면 이제 예외 규정을 요청해서 출국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협조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환자분이 이제 경증인지 아니면은 상태가 좀 나빠서 비행기 탑승을 가능하신지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 필요한 산소 공급이 필요한지 또 비행기를 탑승하시면서 이송 과정에서 어떤 감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입국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현지의 어떤 의료 시설이나 이런 적절성을 봐서 또 증상이 경미하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이 그렇게 아직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예.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상태를 좀 추적 관찰하면서 지침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워낙 길게 장기화되면서 많이 우려들 하실 텐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스러운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박가영 의카도 이 소식을 전해줬지만
11번째 환자의 증상이 또 호전이 돼갖고 오늘 퇴원 예정이라고 이게 4번째지 않습니까? 이렇게 퇴원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확실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대증요법을 통한 치료가 결국은 남은 확진자들에 대해서 어떤 치료에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좀 어려워했던 부분은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그 케이스 경험을 쌓으시면서 질병의 특성이라든지 이제 임상 양상을 보면서 이제 자연 치유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도 있고 또 폐렴이 오더라도 이제 어떤 정도의 치료를 했을 때 호전됐다라는 임상 경험들이 쌓이시면은 또 병원에서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적절한 관리를 하시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중국 여행들은 많이들 자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3국에서의 감염도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출장이라든지 피치 못할 상황으로 뭐 동남아 국가를 여행을 해야 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전에도 어떤 동남아 지역 해외 여행이라든지 출장을 가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물론 있겠죠. 일반적인 주의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사전에 예방 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했는지, 또 현지에 어떤 유행하는 전염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게 네. 유행한다면 적합한 예방약을 먹어야 되는지, 또 이제 어떤 식중독 같은 것도 위험이 많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끓이고 익힌 음식을 드신다든지, 또 어떤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방문하는 지역에 어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뭐 긴급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또 의외로 쉽게 또 하실 수 있는 게 현재 뭐 교통사고라든가 또 뭐 음주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외여행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꼭 가셔야 한다면 이제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 잘 하시고 이제 불필요한 밀접한 접촉은 이제 가급적 피하시고 또 이제 누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표준적인 감염 주의 조치를 네. 항상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서 뭐 나쁠 건 없겠죠. 근데 일부에서는 너무 이번 대응 자체가 너무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네. 현장에서 워낙 그 보건의료 전문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네. 당시 5년 전이랑 지금이랑 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메르스 사태 때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 뭐 지금이랑 뭐 네.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5년 사이에 메르스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느끼는 체감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지금도 많이 미흡한 그 정부 방침이 미흡한 게 있지만 네. 초동 대응은 그 네. 메르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게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지역사회 감염 여부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병원 내 감염이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메르스 사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된 것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야말로 병원이 근거지가 돼서 진앙지가 돼서 그렇게 됐던 건데요. 지금 정부 당국도 그렇고 의료기관에서도 그렇고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지역사회 감염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단 기기가 많이들 보급을 해서 민간 병원에서도 빨리 진단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진단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분 나타납니다. 예. 하지만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의료계의 중론이거든요. 왜냐하면요, 그거를 빨리 파악해야만 우리가 접촉자 관리를 할 수 있고 네.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병원 내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우리가 메르스에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지금 대응을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 내 감염이라는 당시 메르스 사태 때 환자 수를 엄청나게 늘렸던 그런 상황들은 일단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그는 5년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구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우한시 후베이성에서 이렇게 중증 환자가 많고 감염 환자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도 병원내 감염이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메르스 사태의 어떤 교훈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격리시설이 확충되고 음압병상도 많이 돼 있고요. 네. 또 표준 감염 관리 주의 조치도 많이 확산되어 있고 또 조기에 확진자를 찾아내서 또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좀 몇 사례들에서 보이면 뭐 몇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그 환자 좀 자기가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본인 스스로 좀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활동을 좀 제한하시고 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러니까 환자분 본인과 또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또 평상시 마스크도 많이 쓰시고 손 씻기를 하시면서 예. 조금 이런 감염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확진자 동선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때는 정부에서 사실 제대로 공개를 제때제때 안 해서 오히려 SNS나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괴담이 이상한 유포가 되고 정보들이 그랬죠. 유포가 예. 됐는데 이번에는 그때의 교훈을 삼아서 좀 제때제때 공개가 되는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또 동선 발표와 관련해서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너무 느리다 왜 이렇게 나오지 않냐 하는데 제가 뭐 정부 쪽에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정부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요. 환자 동선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어떤 신속성보다는 확실성에 정확성에. 무게중심을 주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동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정정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예, 일어날 사회적인 수가 혼란이 일어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GS 홈쇼핑이나 롯데백화점 본점이나 네. 뭐 공덕동의 이마트나 이렇게 상호까지 다 김명을 할 정도로 그리고 재빠르게 또 뭐 소독을 하고 휴업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지난 메르스 사태 때와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교수님, 그 에어로졸이라는 말이 네, 주말 중에 이렇게 많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이 됐습니다. 이른바 이제 공기 중에 미세 입자. 우리는 그동안 침이나 이런 분비물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중국 상하이시에서 에어로졸,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사실일까?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그렇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은 두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발생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는가를 보셨을 때 이미 에어로졸로 많은 전파가 있었다면은 더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요. 예. 현재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는 비말 접촉에 의한 것이 가장 흔한 형태의 전파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환자가 입원해 있는 입원실, 장기간 체류해 있는 입원실이라든지 기계 환기를 사용해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경우에는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침이나 비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좀 굵은 입자인데 어떤 이제 기계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에어로졸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에어로졸로 인한 전파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료진들이 잘 감염될 수 있는 이유가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입원실이라든지 또 중환자실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환자들을 주변에서 본다든지 또 어떤 우리 분비물을 그 음압 석션으로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예. 과정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 상황에서는 에어로졸 형태로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에어로졸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낮고 또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그랬더라면 더 많은 확진자가 퍼져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증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가장 그 위험한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외에 일반적인 대중들은 발생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저도 그 에어로졸 전파라는 거는 저는 2015년에 일각에서 제기될 때 이런 전파가 있구나 처음 알게 됐는데. 메르스 때도 그게 있었습니까? 예, 이제 예. 일각에서 혹시 그 공기 전파라는 얘기를 하면서 에어로졸 전파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관련 논문을 좀 찾아보고 지금도 제가 좀 찾아보는데 좀 앞서 우리 그 김 교수님이 말씀했던 부분이 상당히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종 코로나가 그 에어로졸 감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환자들은 그 음압병상에 격리돼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에어로졸이라는 것은 말씀했다시피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삽관이라고 해서 자가호흡이 힘든 환자의 입을 벌려서 기도에 관을 넣어서 의학적인 처치 시술을 할 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신종 코로나가 에어로졸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의학적 시술은 격리된 음압병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다는 게 이제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일상생활에서 공기 중에 감염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인 것 같고요. 그런데 주말 동안 발생한 확진자 가족 상황을 보면은 며느리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은데 잔기침 정도만 하는 초기 증상을 보였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감염을 시킨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파력이 빠르구나라는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에 대해서는 1일에서 14일로 다양하게 이제 추정이 되어 있고 중국에서 초반에 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평균 한 5일 정도, 대부분 한 4일에서 7일 정도 이렇게 좀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의 정도라든가 증상이 시작되는 시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우리가 이제 전염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염된 바이러스가 복제를 일으켜서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배출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초기인 경우에는 비교적 바이러스 양이 적기 때문에 예. 감염을 시킬 수 있지만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좀 중증도가 진할수록 또 이제 감염력이 좀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 오늘 네. 중국의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정체돼 있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전해주셨는데 네네. 그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발생을 알렸던 네. 리원량이라는 의사가 네. 지난주에 30대 나이에 34살에 네. 사망을 했습니다. 뭐 굉장히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왔고 지금도 그 후폭풍이 불고 있는데 지식인들 중심으로 뭐 들끓고 있고 뭐 SNS 상에서도 그렇고요. 뭐 언론 자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국 사회 전체가 이 리원량의 사망 여파에 자유롭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국 학자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공개 서한을 내놨는데 네. 사실 국내에서 어떤 지식인 집단이 공개 서한이나 시국 선언을 한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주 접할 수 있지만 중국이기 중국에서는 때문에.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 특히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집단이 공통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사실상 힘든 게 현실인데요. 예. 또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다 이렇게 지식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NS에서는 리원량 의사가 사망했다는 그 해시태그가 붙은 조회수가 뭐 6억 7천 건 그리고 2억 3천 건 네. 엄청난 조회수가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해시태그는 나는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 이렇게 뭔가 성숙한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천안문 사태와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식인 사회가 동요하는 게 그 리원량의 죽음이 그 시진핑 정권에 대한 어떤 신뢰의 위기로 이어져서 이런 좀 거대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뭐 웨이보 같은 SNS가 아니고 CCTV 같은 그 관영 TV에도 에서도?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네, 근데 CCTV나 중국의 사회 네.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좀 가감없이 보도가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예, 제가 국제부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외신 영상을 쭉 네. 검색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신종 코로나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사회에 주시하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항상 예전에는 그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인 행사를 웬만한 거에 있으면 거의 다 그 영상으로 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도 오전에 보면 미국에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서 보이지 않는 건 네. 어떠한 부실 대응에 대한 그 정치적인 책임론에서 보호받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그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어쨌든 그 CCTV 상에서 볼 때는 그 시 주석의 등장이 이제 거의 사라졌고 그 일부 관영 매체에서는 뭐 사설식에서 좀 정부의 보다 빠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아쉬움을 모습이 지적하기도 있습니다. 네네. 하면서 네. 중국 사회에도 큰 좀 이번 약간의 변화가 있고 코로나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네. 좀 변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네,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사실 놓여 있는 사회 체제는 좀 다르지만 같은 의사지 않습니까? 좀 뭔가 느끼는 바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이미 그분은 이제 사람 간의 전염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중국 당국에서 처음에 사람 간의 전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물론 없다는 거 한 건 아니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조금 늦게 발표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예. 하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분의 개인적인 사명감은 굉장히 존중하고요. 존중하는데 어떤 이 개인적인 사명감, 헌신에만 어떤 강요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의 그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 좀 이러한 주장을 좀 평상시 하지 않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뭐 공안이나 정부에서 검증한다기보다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또 전문가 집단에서 검증된 의견을 정부나 다른 분들이 시민사회가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또 현지 실태를 고발해왔던 변호사 출신 시민 기자죠. 이 천추스가 지난 6일부터 또 실종 사태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 네네. 역시 리완량 의사에 의해서 그렇죠.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네. 이게 역시 뭔가 이 중국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격리됐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이제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한 명의 그 진실의 수호자인 그 천추스가 보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천추스는 34살의 변호사 출신 시민 기자입니다. 네. 그 천추스는 원래 그 우한이 아닌 칭다오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한에 봉쇄령이 내려진 그 다음 날 와서 우한에 그런 어떤 아픈 실정을 네. 생생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병원과 뭐 장례식장 그리고 임시 격리병동을 돌아보고서 촬영한 영상을 그 온라인에 게시를 했고요. 또 우한의 그런 암울한 실상을 그야말로 민낯을 열심히 알렸는데 그 CNN 방송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추스가 우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외부인들에게 예. 그가 눈과 귀가 되어 주었는데 이렇게 실종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어떤 중국 당국과 관련이 된 거라면 이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예. 이미 그 의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중국에는 분노하고 비판하는 어떤 동일한 네. 감정과 태도가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천추스의 그 실종이 정부 당국과 관련된 것으로 만약에 판명이 난다면 이것은 정말 불 붙는데 기름 붓는 구조이다. 예. 중국으로서도 뭐 네.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그리고 이런 실종이라고 돼 있지만 네. 어떻게 마무리가 매듭이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금 이제 날씨가 지난주까지 한파가 이어지다가 조금 기온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이번 겨울이 뭐 얼마나 더 추울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갈수록 따뜻해질 거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라는 거는 좀 추울 때 더 많이 면역 체계가 약화되면서 걸리게 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신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파가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에 40명 정도 찍었다가 지금 이제 감소 20명대로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감소를 하다가 보통 매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이제 개학을 하면서 네. 학생들 간에 또 소규모 유행이 일어나면서 잠깐 또 증가세를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외선 일과량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인한 바이러스 살균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환기를 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밀폐된 환경에서 네.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노출되는 일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런 개학이라든지 개강 그럴 때 이제 어떤 접촉을 통한 전염이 조금 봄에 증가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 잘 조심하시면 이제 조금 감소세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 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계속 이것이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국도 같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중국에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김경우 교수, 융합뉴스부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